법원행정처장님, 예. 이거 뭐 안건조정위에서 거쳤다고 하는 이 내용 한번 보셨습니까? 예, 제가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거기서 뭐 나름대로 만든 그 안이라고 해도 법원행정처장께서 오늘 말씀하신 위헌성 해소 안 되는 거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아까 부연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헌재 소장이 아니라 헌재 사무처장이라 하더라도 역시 헌재 기관을 대표하는 것이지 개인 자격으로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심판이 이제 이런 시합에 들어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심판할 자격이 없다. 이런 더 위헌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나중에 위헌 심판을 할 기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구성이라고 하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또 이제 많은 부분에서 보기에 위헌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이런 법률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될 텐데 그 기관에서 가입에 관여를 했다라고 할 때 이걸 어떻게 이제 설명해야 될지 제가 아는 헌법재판소라면은 그렇게 하지 할까 싶은 생각입니다만은 어쨌든 저희들은 그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예,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어차피 위헌적인 발상에서 시작된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쳐도 위헌성이 해소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 구조가. 그리고 그 법 왜곡죄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가 났었고요. 2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잖아요. 예. 법 왜곡죄에 따르면은 2심에서 무죄 선고한 판사들 법 왜곡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그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이 사건은 뭐 법관들의 경우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제 그 사실 오인이나 또 법률 해석 잘못이나 이 두 가지가 모두 이제 그 법왜곡죄 요건에 들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의도성 내지는 이제 현저성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가지가 아시다시피 워낙 포괄적 추상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3심에서 파기된 2심 재판 관여 이제 법관들, 2심에서 파기된 1심 재판 관여 법관들, 또 더 나아가서 수사도 곧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경찰 수사 결과가 검찰에서 뒤집어졌을 때 그 관여 경찰들, 그렇죠. 또 검사 수사 결과가 법원에서 무죄됐을 때 관여 검사들, 그렇죠. 혹은 불교수했을 때 재정 신청에 의해서 유죄가 됐을 때는 또 관여 검사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언제든지 여기에 대해서 그 법왜곡죄로 잠재적인 피의자가 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저희들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법원의 1년에 연간 이제 본안 판결 건수가 80만 건 정도, 결정 포함하면 600만 건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이렇게 이제 법왜곡죄의 잠재적인 피의자가 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럼 그 자연스러운 결과로 모든 수사기관이나 혹은 법관들이 가능하면 어렵고 힘든 사건은 이제 처리하지 않으려고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신속 재판, 지체된 정의를 없애려고 하는 이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노력이 어떻게 될지 저희들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우려를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죠. 무엇보다 여기서 이제 구성 요건을 지금 보더라도 여기서 이제 그 증거를 이제 그 증거 없이 그 위계의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한다. 그러면 이제 마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성폭이라든지 이렇게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그런 경우에 이게 광범위하게 포함될 여지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증거 없이 사실 인정을 했다고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들이 많은 사건은 흉악범이라는 데에서는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로 사실을 유죄 인정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데 과연 할까? 여기 대해서 이제 고발을 당할 수 있을 텐데 저희들 일본보다 50배, 5배나 더 많은 이제 고소고발 건수에 우리 그런 현실적 걱정을 지금 많이 아까 토론을 했습니다. 법왜곡죄에게 판사 검사 협박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반대하시면 됩니다. 네, 김정민 위원님. 자, 법원행정처장님, 예.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12.3 1주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비상계엄이 터진 지 1년, 그러니까 내란이 터진 지 1년인데 우리 법원은 지난 1년 동안 무슨 노력을 했어요?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미미하지만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12.3 이후에 이틀 지나서 제가 법사위 와서 위헌적인 이제 비상계엄이라고 제가
분명히 저희 법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그 직후에 점심 먹으러 이제 밖에 나갔을 때 시민단체에서 사법부도 이제 위헌성을 인정했다라고 이제 소리치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한 바가 네, 있습니다. 그거는 해방된 이후에 독립운동한 느낌이고요.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기 전에는 법원은 먼저 나서서 합헌입니다, 합법입니다라는 언론 보도를 흘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국민으로부터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질문 드리는 것인데, 사실은 이미 저질러진 물을 주워 담기 어려운 상황까지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심판이 선수로 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는데,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법률에 이명박 특검 같은 경우에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했잖아요. 네. 법률에 그와 같은 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었어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야말로 그러면 심판이 진짜 선수를 추천한 건데 왜 그때는 문제 제기 안 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런 방식이면 법원행정처장님 여기저기 추천위원회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법률상. 그런데 추천위원회 들어가는데 거기서도 소송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야말로 모든 소송은 다 법원으로 가는데, 그러면 법원행정처장님이 추천위원회로 들어간 그 모든 곳은 다 똑같이 심판이 선수로 뛰거나 하는 것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헌법재판소는 현재 이제 위헌 심판이 문제될 사건을 직접 다룰 기관인데 법원도 마찬가지죠. 법원도 모든 사건을 직접 다루잖아요. 모든 재판을 법원이 하지 어디 갑니까? 우리 헌법상 다른 데서 재판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법원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걸 또 한번 볼까요?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보면 법원의 내부 구성원, 판사라고 불릴 수 있는 내부 구성원은 3명이고 나머지 7명이 외부 위원들입니다. 이 외부 위원들이 누구를 추천합니까?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죠. 예. 다시 말해서 대법관 자체, 그 판사 자체를 추천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에는 누구를 추천합니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법무부 장관님이 3명 누구 추천합니까? 판사를 추천합니까? 아니에요.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그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지 판사를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이걸 혼동해서 얘기하니까 마치 외부에서 판사 다 추천하고 법무부에서 판사 추천하고 헌재에서 판사 추천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에서 딱 맞는 판사를 찾아봐서 추천하는 게 적어도 몫으로, 단순 추천이 아니라 몫으로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대법관 후보자 추천보다 훨씬 더 완화된 방식의 추천 방식입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답변을 위원장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도 이제 제가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만은 더 본질적인 것은 여기서는 이제 특정 재판을 이제 담당할 판사를 직접 이제 선발하는 데 관여한다는 것이고,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제 대법관이 돼가지고 수만 건의 이제 재판을 갖다가 담당할 법적인 능력이 있는지 또 도덕성이 있는지 이런 자격을 검증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두 가지는 다르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네, 서영교 위원.